자, 우리 소프트웨어 보안 구축. 자, 얘는 이제 개발 과정에서 보안은 굉장히 필수적이고 치명상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라는 건 거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가끔 보이는 친구들입니다. 문제가 그래도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내용 secure 이제 SDLC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가 뭐냐? 우리 요 SDLC는 생명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전에 공부했잖아요. 폭포수 모형하면서도 우리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떨어지면서 요구사항 도출하고 분석하고 설계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마지막 평가까지 해가 명세 작성하고 막 이렇게 진행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가 태어나서 그 운용하고 유지 보수되는 그 전 단계를 이제 각각의 단계로 나눈 것을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보안상의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여기에 이제 보안 강화 프로세스를 포함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의 목적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보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보안 활동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방법론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요 친구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CLASP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요 SDLC의 초기 단계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론이고요. 자, 우리 SDL이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기존의 SDLC를 개선한 방법론입니다. 자, 그리고 요 마지막 세븐 터치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자, 요 친구는 모범 사례를 통해 SDLC의 이제 통합한 방법론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얘네들을 구분 지어가지고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세븐 터치 포인트라고 해서 얘를 이제 중점적으로 두는 이유는 얘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건데, 얘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브랜드하고 상호작용하는 그 접점들 그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고객의 경험을 관리를 하고 설계하기 위해 이제 사용이 되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브랜드 인식을 보고 구매를 하게 해서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는 재방문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7단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스마트폰을 구매를 한다라고 할 때, 자, 유튜브 광고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광고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식하는 단계가 된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삼성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얘 스펙을 확인을 하고,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그 삼성 그 갤럭시를 구입을 하고 그럼 구매가 이제 될 거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 이제 4번째 단계는 걔네들이 이제 포장하고 제품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만약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 고장이 생겼다 이러고 고객센터에 방문한다라던가 뭐 이러고, 맨 마지막에는 뭐 리뷰를 한다라는 건 이제 뭐 블로그에다가 이 제품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그 전체적인 그 사례, 그것들을 이제 저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어쨌든 그 7가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 일관성 있고 긍정적으로 이제 설계하기 위한 그 전략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SDLC의 단계별 보안 활동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늘 그렇다시피 요구사항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안 항목에 해당되는 요구사항들을 식별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분석이 끝난 항목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서에 반영하고 보안 설계서를 작성을 하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를 해가지고 그 설계서에 따라 보안 요구 사항들을 구현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구현 끝났으면은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작성한 보안 설계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안 사항들이 정확하게 이제 반영이 되었는지,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유지 보수. 이전 과정들을 다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보안 사고들, 이제 취약점 같은 것들을 이제 식별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보안 패치를 실시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소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는 진짜 짱짱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달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자, 다른 건 몰라도 요 3가지는 진짜 외워주셔야 돼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얘네들. 우리 필기에서도 나오다시피 실기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기밀성과 무결성과 가용성 요 3가지를 보안의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험 출제가 될 때 보안의 3대 요소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오면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보안의 3대 요소 중에서 기밀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니면은 뭐 이 내용들이 나온 다음에 얘네들이 뭐에 대한 보안 요소에 해당이 되는지 작성을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걔네들도 작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밀성부터 보게 되면은 기밀성은 뭐냐? 시스템 내의 정보 자원은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보가 전송이 되고 있다가 노출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만약 그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뭐 암호화된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읽을 수 없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얘는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친구 기밀성. 그래서 키워드로 본다면 암호화시키고 접근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밀성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무결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정보가 오직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는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을 해주겠다. 자, 그래서 뭐 디지털 서명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고, 자, 가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필요한 정보에 정당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인가받은 사용자가 시스템 내의 정보와 자원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장애가 났어요. 그때 백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백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인가받은 사용자는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아니면 뭐 데이터 이중화를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중화 시켰을 때 뭐 여기 그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권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요 3가지 꼭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 기밀성은 뭐다? 누가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주민번호라던가 비밀번호라던가 이런 민감한 데이터들은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무결성은 뭐다? 데이터가 변경되었는가, 변경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인 거고, 얘는 그러면은 어디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라고 하면은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라던가 손상이라던가 위조에 대한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제가 만약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송을 했을 때 그 데이터들, 메시지들 이런 애들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요소가 무결성. 자, 그리고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필요할 때마다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가 되어야 하며 서비스 중단이라던가 장애라던가 뭐 디도스 공격, 도스 공격 이런 공격들을 받았을 때 얘네들을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으로는 주기적인 백업을 해야 되고 이중화하게 되면은 그 시스템에 대한 그 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예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뭐 디도스라던가 이런 것들 방어 시스템이 이제 기존적으로 이제 있어서 서버 분산 같은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정보는 숨겨야 되고 변조되지 않아야 하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서는 3가지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부인 방지는 뭐다? 데이터를 송수신한 사람이 송수신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송수신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저기 계신 뭐 수강생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나 받은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송수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증거, 로그 같은 것들도 이제 해놓기도 하고 그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보와 자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사용자가 합법적인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아니면 인증용 카드, 아니면 지문
이런 것들이 이제 인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 개발 보안 요소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쳐놓고 외워두세요. 자, 우리 아까 전부터 계속 우리 이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안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건 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얘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구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 요소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코딩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 미리 이제 구현할 때부터 이런 취약한 애들을 다 이제 미리 생각을 해서 코딩을 하겠다라는 건 거죠. 이 가이드에 맞춰서. 자, 이 보안 취약점을 사전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고, 자, 시큐어 코딩 실행하는 방법은 보안 정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작성을 하고 개발 참여자들에게는 시큐어 코딩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해가지고 이제 코드 리뷰를 통해서 아 여기는 지금 취약한 것 같은데 뭐 아니면은 이제 웹 같은 것도 저희가 검색창에다 뭐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에다가 SQL 쿼리를 입력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무력화 시킨 다음에 암호를 다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처럼 취약점을 발견하면은 그걸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고 분석 도구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큐어 코딩이 무엇인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션 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 통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세션의 연결과 그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그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에서 이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진단해야 하는 점검 내용이고요. 자, 이 세션 통제의 보안 약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이제 불충분한 세션 관리. 두 번째,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이 있습니다. 자, 불충분한 세션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규칙이 이제 존재하는 세션 아이디가 발급이 되거나 타임아웃이 너무 길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발생이 되는 보안 약점이고요.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이제 멤버 변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때 이제 발생을 하는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약점들도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세션 통제가 우선 무엇인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웹서버하고 뭐 클라이언트 이런 간의 로그인 같은 것들로 인해서 논리적인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들의 이제 인증 상태라던가 작업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 그래서 요 대표적인 약점이라고 따지면은 사실상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건 거죠. 우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해가지고 세션의 쿠키들을 이제 가로채게 한다. 뭐 아니면은 공용 PC 같은 데서 우리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게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아이디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들을 뭐 예를 들어서 그 고유한 그 키 값이 뭐 A, B, C 1, 2, 3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된 건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다른데 이제 사용하는 뭐 아니면은 내가 로그아웃을 했는데 세션이 삭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재접속을 하게 되면은 접속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니까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재사용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안 약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큐어 코딩을 이용을 해서 뭐 세션을 타임아웃 같은 걸 설정을 해가지고 몇 분이 지나게 되면은 뭐 강제적으로 로그아웃이 되게 된다라던가 아니면 인증 과정을 이제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쿠키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던가 그러면은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로그아웃을 했을 때는 다 세션을 모두 다 삭제를 시켜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세션 통제를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우리 로그아웃 기능 시스템, 오타 발생했는데, 시스템의 모든 페이지에서 로그아웃이 가능하도록 UI를 구성을 하고, 로그아웃이 이제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할당된 세션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하며, 그
중요도가 높을수록 뭐 2분에서 5분까지만 로그인이 유지되도록 하고 아니면은 뭐 15분에서 30분 이렇게 설정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전 세션이 종료되지 않으면은 뭐 새로운 세션들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설계를 하며 중복 로그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 접근에 대한 관리 정책을 수립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또 이런 식으로 세션 아이디를 탈취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션 아이디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 세션 아이디는 최소 128비트의 길이로 이제 생성이 되고요.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한 난수 알고리즘, 난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해시값 같은 건 거죠. 나도 모르는 뭐 A, G, 뭐 E 막 이런 식으로 D 막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자,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제 URL 리라이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 이때 URL 리라이트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쿠키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세션 ID 전달을 위해 URL에 세션 ID를 포함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로그인할 때는 그 로그인 전에 세션 ID를 삭제하고 재할당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장기간 접속하고 있는 세션 아이디는 주기적으로 재할당되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지금 세션 통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자, 얘는 입력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현 단계에서 검증해야 하는 보안 점검 항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의 보안 약점. 자, 얘네들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약점들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얘네들 중요하다라는 거 얘네들이 이야기한 거고 검증 방법으로는 화이트리스트 검증 방식, 데이터 타입 검증, 그리고 특수문자 필터링, 정규식을 이용한 패턴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안 약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QL 삽입,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 SQL을 삽입을 해가지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를 유출 및 변조하고 관리자 인증을 우회하는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적 쿼리에 이제 사용이 되는 입력 데이터에 예하거나 특수문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필터링 되도록 설정을 해서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뭐 로그인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때 올바르지 않은 특수문자를 이용한 그 SQL 구문,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약한 곳에는 그 주석 처리를 할 수 있는 주석 기호가 요 기호잖아요. 그래서 요 주석 기호를 이제 비밀번호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가 무효화가 되게 되는 건 거죠. 그것처럼 SQL을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뭐 비밀번호가 옳지 않으나 걔네들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조작을 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게 되는 건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SQL 막 select from 유저가 where 뭐 id가 해놓고 input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걔가 입력을 해가지고 뭐와 뭐가 같으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입력된 게 1이다 이러면은 1과 1은 같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같으면은 풀어줘라. 그러면은 이제 나는 전체 유저에 대한 아이디 정보하고 비밀번호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해놓게 되는 거고 얘네들을 이제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다 이제 계속 조건들을 달아줘야겠죠. 얘네들은 안 되고 쟤네들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입출력 경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서버 자원을 수정하고 이제 삭제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값을 식별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경로순의 공격을 막는 필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디렉토리 접근할 때 점점 슬래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면은 뭐 홈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디렉터리 우리 cmd 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cd 점 이러면은 그 앞쪽 체인지 디렉토리 해가지고 디렉토리 옮기고 이러잖아요. 그처럼 경로 조작을 해가지고 의도되지 않은 그 디렉토리에 접근하도록 경로 조작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건 거고 그래서 얘네들도 막아줘야 된다. 자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얘 중요합니다. 얘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 있어요. 얘랑 SQL 인젝션. 자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뭔데? 라고 하면은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끼워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문자들의 정보를 탈취를 하고 비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유발하는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스크립트가 들어갈 때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HTML이라던가 JS, 자바스크립트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게 하기 위해서 얘는 요 여는 태그 기호들 같은 것들을 이제 다른 문자로 뭐 예를 들어 얘는 뭐 이거에 뭐 요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자를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스크립트가 중간에 끼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 그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건 거고요. 자, 그리고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입력값을 통해서 역시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을 유도를 함으로써 권한을 탈취하거나 시스템의 장애를 유발하는 보안 약점. 그 쉘 명령어 문자열에 입력하는 값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문자열 실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오케이. 그런 운영체제 명령어들을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방지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막아주시면 되는 건 거고. 자, 위험한 형식의 파일 업로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인 명령어가 포함된 스크립트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시스템에 손상을 주거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자소서를 업로드한다. 이럴 때 거기에 뭐 PDF 파일이나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할 수 있잖아요, 파일을. 근데 그거를 따로 뭐 PDF만 가능하다. 뭐 아니면은 엑셀만 가능하다, 한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막아놓지 않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스크립트 파일, 뭐 JS나 JSP나 뭐 자바 파일이라던가 뭐 얘네들 아니면 명령을 칠 수 있는 걔네들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마비시켜버릴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확장자를 제한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파일명으로서도 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그냥 숫자 1로 이렇게 해서 파일명을 업로드 했는데 얘가 자동적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뭐 수험번호 나오고 이름 나오고 이 사람의 경력증명서 이런 식으로 치환시킨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얘네들도 암호화를 시킨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자 얘는 입력값으로 사이트 주소를 받는 경우에 그것들을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방문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이제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는 외부 사이트 주소를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한다라는 건데 자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의 차이는 뭐냐? 자 우리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백화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 고객은 뭐 민폐를 많이 끼쳐가지고 블랙리스트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들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만 막는 거죠. 그걸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이트리스트는 그냥 싹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원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백화점을 다 열어놓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 뭐 멤버십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네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건 외부 사이트도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못 들어가는데 이거 안전해 라고 신뢰받은 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게 그 리스트들을 주소를 관리를 해가지고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할당된 메모리의 범위를 넘어선 위치에서 자료를 읽거나 쓰거나 할 때 사용이 되는 발생이 되는 취약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배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int 이런 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3개의 공간을 만든 건 거죠. 근데 나는 참조를 여기 4번째 공간, 5번째 공간 이런 애들을 가져가지고 자료를 읽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발생하는 취약점이 뭐다?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막으려고 하면은 설정된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읽거나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안 약점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중에서는 뭐랑 뭐를 꼭 외워주셔야 된다? SQL 삽입, SQL 인젝션 외워두셔야 되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SSS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얘를 영어로 쓰라고 했는데 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뭐지? 라고 생각하면 또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한국어로 안 알려주고 XSS에 대한 뭐 내용을 쓰시오 라고 하면은 이게 뭐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안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얘는 뭐냐? 자, 소프트웨어 개발의 구현 단계에서 코딩하는 기능인 인증, 접근 제어, 기밀성, 암호화 등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보안 점검 항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안 기능은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고, 올바르게 구현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보안 기능의 보안 약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 첫 번째, 적절한 인증 없이 중요 기능을 허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얘네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보안 약점들이 있구나 정도. 자, 그래서 보안검사를 우회를 해서 인증 과정 없이 중요한 정보 또는 기능의 접근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얘네들을 이제 방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재인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자, 부적절한 인가라고 하면은 이제 접근 제어 기능이 없는 실행 경로를 통해서 정보 또는 권한을 탈취를 한다. 그래서 얘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경로에 접근 제어 검사를 이제 수행을 해서 그 사용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접근 권한만을 이제 부여를 해서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자, 권한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당 자원을 임의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관리자만 자원들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 자원에 대해서는 접근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자, 얘는 뭐냐? 암호화된 환경 설정 파일을 해독을 해가지고 비밀번호 등의 중요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오래된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가다를 돌려가지고 뭐 한 10,000번? 이 정도만 돌리면 비밀번호 다 뚫을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들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 강화가 됐지만. 자, 그래서 그런 취약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 중요 정보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IT 보안인증 3호국이 안정성을 확인한, 그러니까 좀 최신의 좀 안정적인 그런 암호 모듈을 이용을 함으로써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보안 기능 보안 약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중요 정보 평문 저장 및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런 문서들을 이제 평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가 안 된 친구들을 이제 평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데이터를 탈취를 해가지고 중요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중요 정보를 저장을 하거나 전송을 할 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암호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HTTPS, SSL과 같은 보안 채널을 이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자, HTTPS는 뭐다? HTTP에 이제 secure 기능이 이제 추가된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웹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HTTP와 암호 통신 규약을 결합한 것을 이제 HTTPS라고 하고, SSL 얘도 이제 중요하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두 컴퓨터 사이에 위치를 해가지고 인증, 암호화, 무결성 같은 것들이 이제 보장하는 업계 표준 프로토콜.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암호화키도 하드코드된 경우에 유출 시 역계산 또는 무차별 대액 공격에 의해 탈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 형태의 암호화키를 사용하지 않고 암호화키 생성 모듈 또는 보안이 보장된 외부 공간을 이용을 함으로써 방지를 해야 한다. 자,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제 짤 때 물론 테스트할 때는 매번 로그인 기능부터 이제 테스트하려고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은 하드코딩 돼서 내가 이 버튼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비밀번호가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로그인이 되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드코딩 하지 말아라 라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및 상태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시간 상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처리 시스템이나 다수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환경에서 시간과 실행 상태를 관리를 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한 보안 점검 항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상태의 보안 약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선 TOC, TOU 경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검사 시점이 TOC, 사용 시점이 TOU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고려하지 않고 코딩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하고요. 코드 내에 동기화 구문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해당 자원에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을 함으로써 얘를 이제 방지를 시킬 수가 있고,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기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복문이나 재기함수에서 종료 조건을 정의하지 않았거나 논리구조상에 종료될 수 없는 경우를 이제 발생하는 보안 약점.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반복문이나 재기함수의 수행 횟수를 제한하는 설정을 추가를 한다 라든지 아니면은 종료 조건을 점검을 해가지고 반복 또는 호출의 종료 여부를 확인을 함으로써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에러 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외 처리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사전에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점검 항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에러는 이제 오류라는 거고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예외 처리, 에러 오류 처리하고 동일한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것들에 대한 보안 약점들은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즉, 오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용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디버깅 정보라든지 실행 환경 등에 대한 이제 노출되면 안 되는 그 정보들의 메시지가 외부에 이제 팝업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노출이 되는 보안 약점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가능한 이제 그 내부에서만 처리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메시지를 출력할 때에는 뭐 로그인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주면서 이 비밀번호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로그인이 이제 뭐 비밀번호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정보 또는 사전에 준비된 메시지만 출력되도록 해가지고 얘네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예외 처리를 너무 조금밖에 안 해가지고 미비해서 이제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고요. 자, 이럴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에러 처리 구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제어 구문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 오류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코딩을 함으로써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부적절한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반환값 또는 오류들을 세분화해가지고 처리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묶어서 처리하거나 누락된 예외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코드 오류라고 하면은 얘는 실제 우리들이 이제 코딩을 하던 중에 실수하기 쉬운 형변환이라던가 자원 반환 등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점검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널 포인터 역참조. 우리 널 포인터가 이제 가리키는 메모리의 위치의 값을 저장할 때 이제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고요. 자, 그래서 그 포인터를 이용을 할 때 그 포인터가 널 값을 잘 갖고 있는가?
라는 거를 이제 검사함으로써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적절한 자원해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동적 할당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C 언어에서 프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원을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자원 반환 코드를 누락을 시켰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오류로 인해서 함수가 중간에 종료가 되어가지고 예외 처리에 관계없이 그냥 자원이 자동적으로 반환되었을 때 이제 자동적으로 반환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방지가 될 수 있겠죠. 자원이 해제가 되는 거를. 아니면은 이제 해제된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미 사용이 종료가 돼서 내가 나 이미 그 동적 할당으로 인해서 발급받은 그 공간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해서 걔네들은 이제 반납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말록을 따로 쓰지 않았는데 그냥 걔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반납된 친구를. 자,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친구가 이제 해제된 자원 사용한 경우. 자,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을 한다. 자, 변수 선언한 다음에 값이 부여되지 않은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뭐 반복문을 돌린다든지 조건문을 돌린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사용되는 보안 약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 선언할 때 할당된 메모리를 초기화함으로써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스택가드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이냐? 우리가 널 포인터 역참조와 같이 주소가 저장되는 스택에서 발생하는 보안 약점을 막는 기술 중에 하나로서 메모리상에서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와 변수 사이에 특정 값들을 저장을 해가지고 그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 오버플로우, 넘친다라는 거죠. 우리 스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여기다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함으로써 잘못된 복귀 주소를 호출을 막는 것을 스택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죠. 우리 캡슐화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얘 뭐예요?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하고 기능을 불완전하게 이제 캡슐화를 하거나 이제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정화 항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캡슐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데이터하고 메서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객체에다가 묶고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정보를 은닉하고 이제 숨기는 것을 이제 캡슐화. 그래서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함부로 막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캡슐화에 대한 것들이구나라는 건 거고 우리가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접근 제어자를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건데 퍼블릭 메서드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간접적인 접근이 가능하겠다. 뭐 프라이빗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 잘못된 값에 넣는 거를 막겠다. 이게 이제 캡슐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약점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입니다. 그래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멤버 변수 정보를 저장을 할 때 발생을 하는 보안 약점이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멤버 변수보다는 지역 변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방지할 수 있고. 자,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개발을 하다가 그 버그를 수정하고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뭐 프린트F 써놓은 건데 걔네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걔네들을 이제 삭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도 역시 그 시스템 내부 정보를 시스템 메시지를 통해서 외부로 출력하도록 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 이제 약점. 얘도 역시 최소한의 정보만 이제 노출을 해주겠다라는 건 거고 우리 퍼블릭 메소드로부터 반환된 프라이빗 배열. 자, 선언된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프라이빗 배열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접근 가능한 퍼블릭 메소드를 이제 통해 가지고 반환할 때 생기는 이제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프라이빗 배열을 이제 별도의 메소드를 통해서 조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동일한 형태의 복제본으로 반환받은 값에
받아가지고 값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마지막. private bear에 public 데이터를 할당하는 거. 자, 우리 private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만 가능해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이 접근이 가능한 친구잖아요. 근데 public으로 선언된 이제 공개된 메서드로 이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파라미터를 이제 저장을 할 때 발생이 되는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퍼블릭으로 선언된 데이터를 프라이빗 배열에 저장을 할 때는 레퍼런스가 아닌 값에 직접 저장을 함으로써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때 레퍼런스라고 하는 친구는 뭐다? 전달 또는 할당한다라는 것을 메모리의 위치를 공유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조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값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위치 주소를 저장하는 것처럼 공유를 하는 것처럼. 자, 계속 제가 private 아니면 public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친구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정 개체에 접속을 할 때, 선언을 할 때 외부에서부터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예약어입니다.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클래스 내부의 멤버, 메소드라든지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한지를 결정해주는 문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자바 기준이고요. 다른 언어들도 쉽게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요 public, protected, default, private 이렇게 있는데 우리 private이 가장 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private이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public에다 써놨죠. 자, 우리 private이 가장 좁고 얘가 가장 넓어요. 자, 왜 그래요? 우리 public 같은 경우에는 다 됩니다. 공용이에요. 클래스 내부, 패키지 내부, 하위 클래스, 패키지 외부 싹 가능. 그리고 프로텍트는 패키지 외부는 불가능하며 디폴트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클래스 내부와 패키지 내부에서 가능하며 프라이빗은 진짜 딱 클래스 내부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요 순서가 여기가 가장 넓고 여기가 가장 좁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정보를 은닉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고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 제어자를 이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PI와 API 오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PI라고 하는 친구 우리 공부했는데 뭐죠? 자, 우리 API라고 하는 친구는 프로그램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기능을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약속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은 택배 시스템을 이제 API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배송 요청을 해요. 즉 API 호출을 하는 건 거죠. 그러면은 택배 회사가 그 요청을 처리를 하고 결과를 전달해주는 응답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택배 시스템으로 API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는 이런 요청이 필요해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서버들을 이제 응답을 해주는. 자, 근데 오케이. 그러면 API가 그런 거라는 건 이제 이해를 했어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그 기능을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API. 그래서 택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API 오용이란 무엇이냐? 오용이 뭐예요? 결국에는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API 사용할 때 정해진 방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API 오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취약한 API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점검 항목들이 이제 요것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DNS 룩업에 의존한 보안 결정, 그리고 취약한 API 사용. 자, 우리 대표적인 API 오용을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은 너무 많이 API 택배 시스템을 호출하는 거야. 막 1초에 1000번의 날씨를 조회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우리 택배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주문 정보를 막 계속 달라고 하던지, 그래서 서버가 과부하 걸리는 경우들이 있고, 뭐 그게 아니다 이러면은 입력값 없이 API를 호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에러나 보안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응답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API가 보낸 메시지들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도메인명에 의존해가지고 인증이나 접근 제어 등의 보안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고요. DNS 검색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비교하지 않고 IP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이제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DNS라고 하는 거, 여기 한 글자씩 따는 거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네이버를 접속을 할 때 뭐 10점, 139점, 뭐 222점, 20 이런 식으로도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죠. 자, 이 숫자화된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이런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DNS가 뭐다? 그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DNS라는 겁니다. 얘 DNS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취약한 API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지된 API를 사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API를 사용했을 때 발생이 되는 보안 약점입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로 금지된 함수는 이제 금지가 안 된 안전한 함수로 대체를 해야 하고 API의 매뉴얼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보안이 보장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방지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접근 통제하고 API 요청 전에 사용자 입력 검토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 예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뭐다? API는 소프트웨어 간의 기능을 공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API 오용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방식을 어기고 과도하게 호출을 한다라든지 비정상적인 접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외 처리라던가 입력 검증 요청 제한을 둔다라는 거.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알게 되었어 라는 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암호 알고리즘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미지를 제가 넣었었는데 얘가 사라졌네요. 암호화 방식에는 뭐와 뭐로 나누어지게 되느냐?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말 그대로 단방향은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고 양방향은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건 거죠. 자, 단방향은 뭐냐? 우리 해시를 이야기를 해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 암호 알고리즘. 자, 그리고 양방향은 총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개인 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공개 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 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스트림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블록 방식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평문을 암호화된 문장으로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구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마인드맵 해가지고 알아두셔야겠죠. 암호화 방식은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나눠지게 되고 얘네들은 암호화라고 하는 친구는 제3자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이구나. 즉 전송 중에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그 내용 등을 해석할 수 없어야 돼. 이거 어디서 봤어요? 기밀성에 대해서 봤었죠? 그래서 데이터 기밀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데이터 무결성 유지라고 하는 친구는 중간에 바뀌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암호화를 해가지고 얘한테 전달을 했는데 중간에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결성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인증도 지원을 하며 법적 규제를 준수하도록 해주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건 거고 자 이제 양방향에서 이제 개인 키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 개인 키는 뭐냐 동일한 키로 암호화하고 복호하고 하는 이제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키로 암호화도 이루어지고 복호화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데칼코마니 대칭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칭키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개인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키워드는 암복호화에 같은 키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얘의 이제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같은 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대신 그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많고 키를 공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보내는 송신자가 키 A를 가지고서 어떤 평문을 보냈어요. 자, 그때 이제 받는 사람도 뭘 가지고 이제 푼다라는 거예요? 키 A를 가지고서 얘를 이제 복호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암호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 암호화한 걸 복호화를 해서 평문으로 보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키가 하나뿐인 친구구나. 같은 키로 암호화 복호화하는 친구, 속도가 빨라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키가 유출이 되면은 보안적인 위험이 있는 친구, 이게 개인 키 암호화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얘에 대한 대표적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DES, SEED, AES, AREA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종류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림 암호화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사실상은 이 블록 암호화 방식에서 거의 다 종류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더 종류를 좀 더 치중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얘는 암호화를 할 때 공개 키를 이제 이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공개를 하고 복호화를 할 때는 비밀 키를 이제 관리자가 비밀리에 관리하는 암호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키가 총 2개인 거잖아요. 키 A라고 하는 것과 키 B라고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대칭되지 않죠. 데칼코마니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대칭 암호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까와 다르게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적고 대신 암호화 복호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같은 키로 열고 닫고 할 때랑 좀 다르겠죠.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RSA라고 하는 기법이 있고요. 활용 분야는 디지털 서명, 인증서 키 교환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즉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암호화를 할 때는 공개 키인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은 얘가 복호화를 할 거잖아요. 복호화 할 때는 개인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복호화를 한다라는 거. 아까랑 좀 다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이제 사용이 되느냐? 이메일 아니면 뭐 전자서명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사용이 되고 송신자는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며 수신자는 개인키로 복호화를 한다라는 특징. 그래서 짝꿍 키가 총 2개인 거죠. 공개키와 개인키 하나씩. 그래서 키 노출 위험은 좀 적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산이 느리고 얘는 어디에 사용이 된다? 인증서, 이메일, SSL 요런 데 이제 사용이 된다. 그리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에는 RSA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 자, 이 양방향 알고리즘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친구 있었죠. 자, 우리 얘 시드라고 하는 친구 뭐예요?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고 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을 했으며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블록 크기는 128비트, 키에 따라서 128, 256으로 분류됨.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중요하진 않으나 그래도 나오기는 하는 친구입니다. 얘도 역시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고요. 자, DES라고 하는 친구는 얘는 개인 키 암호화 알고리즘이고요. 얘는 또 뭐예요?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스를 3번 적용을 해서 보안을 더욱 강화한 이제 트리플 데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자, 이 AES라고 하는 친구가 이 DES보다 더 자주 나오는데 왜 자주 나오냐? 요게 키워드입니다. 자, DES의 한계를 느낀 다음에 이제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면서 DES의 한계를 느껴서 이제 개발한, 발견한, 발표한 그 암호 알고리즘이 뭐다? AES다.
제일 처음 이제 고유하게 나왔던 친구가 DES. 그리고 RSA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앞에는 계속 개인 키였다라고 하면 얘는 공개 키가 되겠죠. 자, 공개 키. 얘는 MIT의 라이베스트 샤미르 에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RSA가 되게 된 거고요. 자, 얘는 공개 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며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기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소인수분해 나온다 키워드로. 그런데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얘가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준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RSA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소인수분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자, 그리고 우리 단방향에 있는 해시 암호화라고 하는 친구 있죠? 자, 우리 이제껏 공개키 암호화하고 개인키 암호화는 어땠어요? 보내는 사람이 있었고 받는 사람이 있었고 송신을 이제 암호화도 하고 복호화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우리 해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만 가능하고 복호화는 불가능한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이구나. 한 방향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시라고 하는 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임의의 길이의 입력 데이터나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이름은 뭐 3글자, 4글자, 5글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데 걔네들을 이제 주요한 코드로 이제 고정을 시켜서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길이나 값에 그거를 고정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거죠. 주로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데 사용이 많이 됩니다. 무결성 검증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든지. 이거랑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그 종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코드를 보고서 수정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되고 키워드는 뭐다? 암호화만 가능하고 복호화는 불가능한 단방향 암호화 방식, 그리고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으로 변환.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함수 알고리즘은 아래에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 여기 잠깐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단방향, 일방향성이다. 해시 값에서 원본 데이터를 복호할 수 없다. 충돌 저항성. 자, 서로 다른 입력이 같은 해시 값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낮다. 왜냐면 거의 난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같은 입력에 대해 항상 같은 출력을 생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결성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입력과 이 입력을 했을 때 같은 출력을 이제 제출을 하는데 그러면은 얘랑 비교를 했을 때 같은가를 보면 되니까. 자, 이 해시 함수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자, 우선 SHA 시리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요. 자, 얘는 초기 개발된 SH0 이후에 SH1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제 SH2라고 불리는 SHA24, 256, 384 그리고 512가 이제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험에는 이 친구가 이제 제일 처음에 20년도 1회차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사실 이 정도까지는 묻지 않을 줄 알고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정보보안 기사가 아니라 정보 처리 기사인데 왜 이걸 제출을 내냐. 그래도 힌트는 있었습니다. 자, 우리 MD4를 대체하기 위해서 고안한 암호화 해시 함수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블록 크기가 512비트, 키 길이는 128비트입니다. MD4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친구가 MD5구나, 버전 업돼서 나온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NLC라고 하는 이 함수는요, 이제 전신전화 주식회사 NTT에서 발표한 암호화 해시 함수이고요. 얘는 블록 크기하고 키 길이가 모두 128비트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얘보다는 요 세 가지가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공격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친구죠. 우리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면은 도스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표적이 되는 서버 자원을 고갈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사용자 또는 시스템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에
집중적으로 전송을 함으로써 만약에 그 데이터를 다 받게 되면은 걔가 이제 과부하 뻥나서 서버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는, 방해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된 서비스 거부 공격의 유형에는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 스머핑, 그리고 SYM 플러딩이랑 그리고 티어드롭, 그리고 랜드 어택, 디도스 공격,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거부 공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표 2개 짱짱하게 지워주시고요. 결국에는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은 뭐다?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전송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죽음의 핑부터 보게 되면요. 얘는 정상적인 그 사이즈의 패킷보다 큰 이제 RCMP 패킷을 보내가지고 시스템을 다운시켜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패킷의 크기를 허용 범위 이상으로 전송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서비스 공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공격에 사용되는 큰 패킷은 수백 개의 패킷으로 분할이 돼가지고 전송이 되는데 그 공격 대상은 이제 분할된 패킷을 이용을 해가지고 큰 전송된 패킷을 재조립해야 되는 부담과 그 분할되어 전송되어 이제 오는 그 각각의 패킷들을 응답하느라 처리하느라 시스템이 다운이 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은 요게 됩니다. 너무 큰 ICMP 큰 핑 메시지. 자, 얘를 통해서 지금 얘 때문에 계속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정상 패킷보다 큰 ICMP 패킷을 보내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거.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핑 명령을 과도하게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자, 우리 스머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 스머핑은 IP나 ICMP의 특성을 악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보냄으로써 이제 네트워크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이제 송신 주소를 공격지 대상의 IP 주소로 위장을 해가지고 해당 네트워크 라우터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수신지로 해서 패킷을 전송을 하게 되면은 라우터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수신된 패킷은 해당 네트워크 내의 모든 컴퓨터로 전송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해당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들은 수신된 패킷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송신 주소인 공격 대상지로 집중적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격 대상지는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라우터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할 수 없게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된다. 즉, 요 스머핑이라고 하는 친구는 위조된 주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호스트들이 피해자한테 이제 응답을 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YM 플러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이제 3-way 핸드쉐이크 요 친구가 항상 키워드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3-way 핸드쉐이크를 악용을 하고 이제 SYN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수신하는 그 패킷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요청만 보내고 이제 응답을 안 보내는 거예요. SYN이 그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 ACK라고 하는 친구가 응답. 자, 그래서 얘가 요청만 계속 보내고 응답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계속 밀리는 건 거죠. 그래서 연결 요청 후에 무응답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것들을 이제 우리 SYM 플러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3-way 핸드쉐이크 과정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공격 대상지인 서버가 대기 상태에 놓여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적인 걸로 보게 되면은 티어드롭이라고 하면 얘는 데이터의 송수신 과정에서 패킷의 크기가 커가지고 여러 개 분할돼가지고 전송 때 분할 순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래그먼트 옵셋 값을 함께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 티어드롭은 옵셋 값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수신 측에서 패킷을 재조립할 때 오류로 인한 과부하를 발생시켜서 시스템이 다운되도록 하는 공격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티어드롭을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 패킷을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조각난 패킷을 섞어가지고 전송을 한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IP 프래그먼트 패킷을 보내서 OS가 재조립 중에 오류가 발생을 하도록 한다. 그게 티어드롭. 눈물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조각난 그 패킷들이 이제 섞어가지고 됐을 때 잘못되는 거. 랜드어택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패킷을 전송을 할 때 송신 IP 주소하고 수신 IP 주소를 모두 공격 대상의 IP 주소로 해가지고 공격 대상에게 전송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 패킷을 받은 공격 대상 IP 주소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계속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패킷이 계속적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무한하게 응답을 하게 돼서 이제 마비가 되는 공격인 거고, 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송신 IP 주소하고 수신 IP 주소가 이제 같아지는 게 아니라 적절성을 검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도스하고 디도스의 차이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해당이 되긴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도스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디도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라고 하는 친구는 그래서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곳에 분산된 공격 지점에서 한 곳의 서버에 대해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이제 취약점이 있는 호스트들을 이제 탐색을 한 다음에 서버 이를 이제 호스트에다가 분산 서비스 공격용 툴을 설치를 해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들고 디도스 공격에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 얘 같은 경우에 트윈 00이라고 하는 친구는 가장 초기 형태의 이제 데몬을 이야기를 하고 UDP 플로딩 공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FN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이 공격뿐만 아니라 이 공격, 이 공격, 이 공격 등을 이제 수행을 하고 얘에 대한 이제 확장판인 거고요. 얘네들도 이제 그렇게까지 중요를 하지 않으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도스하고 디도스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때리러 가는 거예요. 단일 공격자가 서버한테 과도한 요청을 보내가지고 서비스를 못하게 한다. 즉, 한 명의 공격자가 한 대의 컴퓨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하고 차단하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즉, 한 명의 해커가 특정 웹사이트에 한 수천 번 접속을 해가지고 그 요청을 보내고 서버를 느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디도스랑은 차이가 뭐냐? 디도스는 여러 대의 좀비 컴퓨터, 즉 그 좀비 컴퓨터들을 우리가 본넷이라고 부르는데, 그 좀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시에 다구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 명이 때리러 오는 것보다 여러 명이 이제 때리러 오면 방어하는 게 더 어렵겠죠. 즉, 수백 대, 수천 대의 공격용 PC가 동시에 공격하는 게 디도스. 그래서 공격 출처가 너무 다양해서 막기도 어렵고 추적하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 감염된 PC는 내가 지금 감염돼서 공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해커가 악성 코드로 감염이 된 1000대의 PC를, 그 좀비 PC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쇼핑몰 서버를 타타타타 공격을 한다. 이게 디도스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디도스는 다수, 다굴, 도스는 한 명, 단일, 그리고 탐지하는 게 도스는 좀 쉬운 편, 그리고 디도스는 어려운 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스는 단독, 디도스는 다수, 다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네트워크 침해 공격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할 텐데, 지금 해당 양이 좀 많아가지고, 내일 이어서 요것들 다 나가고, 문제 풀고, 이제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